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의 1년 총 생산량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 그냥 우리 돈으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2천조 정도? 2천조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조 환율이 1200원이니까 1조 6천억 달러. 1년 총 우리가 생산하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총 생산하는 생산량이 2천억 2천조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우리 1년 예산은 또 다른 거예요. 1년 예산은 521억인가 막 그렇게 2020년 예산이 520억인가 그렇잖아요. 총 생산량하고 예산하고는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죠, 그죠? 바보가 아니잖아. 어, 미국은 그러면 1년 총 생산량, 미국은 인구가 한 3억 정도 돼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정도지만 3억 정도 되는 미국인들의 전체 다 합해서 1년 총 생산량이 21조 달러 정도 돼요. 21조 달러 정도라면 이경 5천조 원 정도 된 이경 한 3천조 원, 4천조 원. 감히 경자가 넘어가면 뭐 감히 잘 그냥 우리나라보다 10배, 한 서너 배, 열 서너 배, 너댓 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가 크긴 큰 거예요. 그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총생산량이 많은 게 21조 달러나 되는 미국인데, 그럼 2등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 알죠? 2등은 생산량이 제일 많은 나라. 2등은 중국이죠, 당연히. 14조 달러 정도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안 많았는데 아주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3분의 1,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음, 그 보통 미국의 GDP 한 40%, 50%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공격 들어가서 주저앉힌다는 말이 있거든요. 러시아도 그렇게 해서 주저앉혔고요. 일본도 그렇게 해서 주저앉혔는데 중국은 그렇게 해서 주저앉히지 못했어요.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커가지고 이제 중국은 너무 커. 3분의 2 정도까지 왔으니까. 자, 그러면 3위는 누굴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세 번째 총생산량이 많은 나라. 찍어봐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5조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1조 6천억 달러니까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인구도 3배 정도 됩니다. 인구도 1억 3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3배, 인구가 3배 많고, 뭐 이렇게 총 생산량도 3배 정도 많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랑 또이또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 규모가 3위예요, 3위. 뭐 옛날에는 2위라고 그랬지. 미국 다음 일본이었으니까. 우리는 일본이 더 경제 규모가 클까, 독일이 더 경제 규모가 클까 이렇게 했을 때 독일이 더 크지 않을까? 독일이 더 유럽의 국가고 더 큰 나라 같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독일은 4조 달러가 돈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한참 못 미치는 거죠. 1조 달러면 굉장한 거예요. 그러면 독일하고 프랑스랑 영국하고 어느 나라가 제일 크지? 총생산량이? 뭐 독일이 4위니까 당연히 크겠죠. 영국이 클까? 프랑스가 클까? 영국하고 프랑스는 삐까삐까해요. 거의 비슷해요. 2조 몇천억 달러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탈 그 사이에 인도가 있어요. 인도가 한 3조 달러인가 막 그 정도 돼요. 왜 인도가 그렇게 많냐? 인구가 많잖아. 인구가 12억 명이나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2천 달러만 해도 그 정도 되는 거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인도는 좀 열애로 해놓고요. 또 한 8위쯤 가면 브라질이 있어요. 9위인가 8위인가 보면. 브라질도 인구가 많아. 인구가 많아. 그래서 10위권 안에 인도하고 브라질이 있는데 이 나라들은 이제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크게 쳐주질 않아요. 특이한 건 10위 정도 되는 게 캐나다예요. 우리나라보다는 뭐 이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은데 사실 이제 이탈리아 7, 8, 9, 10, 11, 12 이쪽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이탈리아가 이제 2조 달러가 안 되거든요. 1조 8천억, 1조 9천억. 이탈리아도 이제 선진국이에요, 보면. 그 다음에 캐나다가 한 10위 정도 돼요. 1조 한 7천억 정도. 러시아가 우리보다 조금 많아요. 역시 이제 한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죠.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가 그 12번째 정도 돼서 1조 6천억 달러라는 거예요. 인구는 5천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G7 안에 사실은 들어요. 우리가 G7, G7 회의를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거기 들어가야 돼. 경제 규모로 하면. 인도하고 브라질을 G7에 넣을 수는 없잖아. 거기는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 거고 5천만 명이 넘고 또 생산량이 1조 6천억 달러 이상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캐나다 다음으로 이탈리아, 캐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니까 G7에도 들어가지 않겠나 할 정도로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재 선진국에 들어온 후진 개발도상국이라는 거죠. 인재 선진국에 들어온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또 이렇게 자생적으로 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중국에 빌붙어가지고 미국이나 중국에 빌붙어가지고 성장해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크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이렇게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시끄럽죠. 이렇게 감염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경기 공황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각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은 이제 3조 달러 정도? 아니, 미국은 2,700조 원. 뭐 이것저것 다 하면 2,800조 원, 2,900조 원. 그래서 거의 뭐 3조 달러를 푼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성인들에게는 150만 원 정도씩 주고 뭐 이렇게 그 이외에 뭐 이렇게 죽어가는 기업도 이제 살리고 회사채도 사고 또 이렇게 국채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절대 이 기간 동안은 망하지 않게 하는 이제 회사를 안 망하게 한다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에서 회사채도 사고 막 그런다고 했죠. 한국은행에서 회사채까지 뭐 이렇게까지 한다고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국채나 이런 것들을 하긴 한다고 그랬어. 회사채까지 전부 다 산다면 이제 진짜로 이 기간 올해 안에는 어떤 공장도 망하면 안 돼, 어떤 기업도 망하면 안 돼라는 그런 기조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요즘에는 초연결의 시대다 보니까요. 우량한 기업도 우량하지 않은 기업이 넘어가면 연쇄적으로 두두두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지금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긴급 자본으로 1조 달러를 지원한다 하는 거거든요.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1조 달러를 지원. 이 두산중공업이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을 해왔는지. 예. 두산중공업은 이제 이제 발전소하고 건설하고 두산 건설을 잘못해가지고 저 일산의 아파트 단지를 잘못 한 바람에 수천억 원이 적자가 나고 또 원전을 이제 세계에다 짓고 우리나라에도 짓고 이러는데 우리나라가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수주가 안 되는 거야, 원전 수주가. 뭐 이러저런 이유로 두산중공업은 지금 넘어가기 일보 이거 오기 전에도 감염병 오기 전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사실은 이거 어떻게든 정리해야 되거든요. 두산중공업을 망하게 하든 어떻게 뭐 이렇게 구조 개선 개혁을 하든 해서 건강한 회사로 작고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은 거죠. 어쨌든 미국은 그렇게 3천조 정도, 2,900조 정도 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게 시작일 수 있다라고
가만 보면 1년 총 생산량이 3경, 2경 얼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의 총 생산량의 10%가 넘은 거예요. 한 10%에서 15%더 한다고 하면 2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기네 총 생산량의 20% 정도까지도 맥시멈을 해가지고 푼다고 하는 정도면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어, 미국의 정부 부채가 총 생산량에 맞먹어요. 한 1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2경 얼마 정도 이렇게 빚이 있는 거예요. 부채가, 정부 부채가. 정부 부채가 그렇게나 많은데도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는 것도 전부 다 정부 부채로 고스란히 남을 거 아니에요. 미국은 해마다 적자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도 정부 부채를 빚을 더 내가지고 계속 경부 부양을 하면, 야, 이러다가 나중에 빚이 너무 많으면 그 많은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나 몰라. 빚이 많으면 제일 문제가 이자잖아. 보면 뭐 어떻게든 한 모르겠어, 하여간에. 그런데 더한 나라가 있어요. 더한 나라. 미국보다 빚이 더 많은 나라. GDP에 비해서 더 많은 거예요. 숫자는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빚이 많죠.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은 아까 이제 5조 달러 정도 된다 했잖아요. 그러면 6천조 원, 1년 총 예산이 한 6천조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것의 2배 반이에요, 빚이. 국가의 빚이 2배 반이나 돼요. 그러면 6, 2, 12, 18, 1경 8조 맞나? 1경 8천조 원, 1경 7천조 원.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어떻게 그래도 안 망하네?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베 노믹스에서 계속 정부 지출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는 지금 한 사람당 50만 원을 주느니 100만 원을 주느니 그것도 차등으로 주고 정부에서 준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야, 이것은 동등하게 주면 이건 빨갱이 아니야? 막 이렇게 그러고 동등하게 주는 것조차 반대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동등하게 50만 원씩 주고 동등하게 100만 원 주고, 야, 이것은 나라가 이상한 거야. 그런데 그런 게 일본은 일본 사람들은 그게 고민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어. 왜냐하면 이전에도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뭐 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쫙 다 뿌리고 그런 적들도 있고,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상품권을 쫙 뿌린 적이 이미 있어요. 전 국민에게.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 논의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아베노믹스 하면서 계속 정부 지출을 많이 하면서 정부 GDP의 2배 반이나 되는 빚을 지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도 지금 올해도 600조 원을 추경 예산해가지고 푼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정부 지출이 빚으로 계속해서 풀었는데 이 감염병 때문에 600조 원을 더 푼다고 하니, 나는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이제 뭐냐, 빚을 계속 내가지고 계속 풀어. 일본이 벌써 10년째 그렇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했지만 더 심하게 한 거 10년 정도 전부터, 아베 정권 들어오면서부터예요. 그래도 안 망해. 신기하게. 아, 그래서 지금 미국도 따라하는 건가? 보통은 우리가 나라에 정부 빚이 많으면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일본은 신기하게 정부 빚이 계속 늘어도 아직까지 탄탄해. 이거는 뭐지? 그럼 미국도 정부 빚이 더 늘어나면, 미국이 100% 정도인데 그럼 200%로 늘어나면 미국도 일본처럼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데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라, 큰 부자는 빚이 많아도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 같이 소상공인, 중소기업, 뭐 이렇게 작은 조그만 사람들은 빚이 많으면 파산 신고를 해야 되잖아. 내가 갚을 수 없을 만큼. 나는 1년에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씩 월급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억 빚이 졌어. 1억 빚이면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이자 20만 30만 원씩 이자를 계속 내야 되잖아. 1년에 그 한 달에. 그러면 자식이 둘 있고 뭐가 있고 하는 그러면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나는 파산할 수밖에 없어. 근데 큰 부자는 또 다른가 봐. 큰 부자는 내가 1년에 100억 정도 버는 사람이야. 근데 빚이 100억이 있어. 그런데 빚을 또 더 내. 200억을 또 내. 그래 빚이 300억이 됐어. 그럼 망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망하고 계속 잘 나가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뭐지? 야,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예. 그래 이제 우리나라는 1년 총 예산에 아니 총 이제 생산량의 한 40%, 42% 정도의 빚을 졌어요. 정말 건전하죠. 일본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일본은 2.5배, 우리는 0.4배. 빚도 아니야. 우리나라 정부는 빚을 별로 안 졌어요. 이명박 정권도 박근혜 정권도 별로 지지 않은 거야. 너무 신기하게. 지금 이 정권에서 좀 빚이 늘어나고 있죠.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있으니까. 지금 또 어, 세계에서 제일 재정 건전성이 좋은 정부가 0.4 뭐 이 정도 되는 나라는 독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국가 예산의 한 배, 뭐 1.5배, 뭐 중국만 해도 거의 한 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난 재정 그 국가 그 빚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중국도 몇 천조 원을 지금 이제 푼다라고 하고 있죠. 독일도 벌써 1,300조 원을 푼다라고 그렇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대통령은 50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고 경제부총리는 나와가지고 뭐 9조, 10조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국회에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줘야지 뭐 한다고 저쪽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쥐어받고 싶더라고. 이거 한 대 맞을래? 이거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정부에서 빚을 많이 내면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야, 이거 빚이 많으면 큰일이잖아. 라고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막 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1인당 100만 원씩이면 50조잖아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600조 푼다면 우리나라는 200조 풀어도 되는 거예요. 200조 풀어. 만약 200조를 푼다면 100조는 뭐 기업을 살리고 뭐 경기 부양하는 거 쓰고 100조는 국민들한테 줘도 된다는 거지. 그 말은 100조를 국민들한테 준다는 1인당 200만 원씩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에게 골고루 받아본 적이 없어.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서는 재정 경기 부양책을 그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쓴 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노인 기본소득도 노인 수당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지금 아동 수당도 반대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하는 거 200만 원 준다면 나보고 스님 빨갱이 아니에요? 이제 스님 너무 빨갱이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겠죠. 그러나 이제 좀 넓고 광범위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대한민국이 지금 약진하느냐 후퇴하느냐 기로에 서 있는 시기예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4차 산업혁명에서 나아가느냐 뒤로 가냐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정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빌려가지고 투자를 해버려야지 뭐. 망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해버려야 되는 거죠. 지금 추진을 뭐라도 하긴 해야 돼. 어,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있죠. 지금은 그 변동성이 큰 때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위해서 교육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또 경제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또 산업 제도를 개편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이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장 5년 10년이 뭐 이건 뭐 당장 내일 모레가 이렇게 울산은 정말 심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정의선 부회장이 이렇게 그 권력이라 해야 되나, 경영권을 받으면서 참 너무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전 회장이 계속해서 회장을 하고 있다면 현대자동차 미래가 없어. 왜냐하면 수소차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이 수소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이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더 밀었던 때가 있었죠. 그 왜 그러냐면 전기차로 바뀌면 부품 업체들 2차 밴드, 3차 밴드 80%, 70%, 80%가 다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 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이권들이 다 엮여 있어요. 이게 보면 그 지금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소차로 가면 그렇게까지 이제 그 부품들이 많이 없어, 그 조금만 줄이면 돼. 그러니까 도산하는 회사가 별로 안 많다라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수소차 하려면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대로 거의 대부분 그대로 가요. 그런데 세계의 추세는 수소차가 아니라 전기차로 간다고. 배터리도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있고, 배터리 한번 충전하면 이제 800km 간다. 조금 더 내년 뭐 후년 가면 1000km 간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수소까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배터리 그 효율이 높아지면. 이런 상황에서 계속 수소차로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야, 자동차는 지금은 좀 팔리긴 해도 나중에는 미래가 없겠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경영권을 받으면서 정리를 어느 정도 싹 한 것 같아요. 수소차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지금 올인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쪽으로 랩티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인공지능 쪽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전혀 경험이 없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새로 나오는 차들은 자율주행 3단계 정도를 장착하려고 하고 있어요. 새로 나온 팰리세이드나 아니면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은 어, 완전한 3단계는 아니지만 그, 그 테슬라는 이미 모델 3 같은 데는 완전한 3단계를 구현하거든요. 근데 현대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주차나 아니면 이렇게 그, 운전, 하여간 그런 것들을 3단계에 가깝게 하고 하려고 이번에 나오는 것들은 비스무리하게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공장이 지금 계속 잘 돌아가. 전 세계, 다른 세계의 자동차들은 지금 이제 다 문 닫고 있잖아요. 감염병 때문에. 지금 계속 아반떼 새로 잘 나와가지고 주문량 폭주했죠. 팰리세이드 주문량이 많죠.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가 인기를 엄청나게 끌어가지고 예약이 지금 대기가 몇 개월째 지금 대기되어 있다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보면 새 경영자가 이제 경영자의 마인드가 아무래도 좀 젊은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곳으로 자율주행과 전기차 쪽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절치부심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분야, 자동차 분야든 로봇 분야든 다른 이제 클라우드 분야든 이 분야들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게 도로를 깔아놔야지, 그 경부 고속도로가 있은 다음에 울산 부산이 그래도 나아졌지, 경부고속도로가 있기 전엔 여기가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도로를 깔아줘야 돼. 그게 바로 이제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 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부 지출이 좀 많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다 나갈 마당인데, 지금은 정부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해야 되고, 재정 지출을 많이 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돼야 되겠죠. 그 안타까운 것은 뭐 지금 이상하게도 우리나라가 안 되려고 그러는 건지 어쩐 건지, 뭐 선거 기간이 돼가지고 또 선거 기간이 돼가지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이라도 모여가지고 뚱뚱뚱 두드려가지고 빨리 통과를 시키고,
나는 이제 미래통합당이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좀 그 생각을 좀 하셔서 이런 때는 오히려 국민 친화적인 정책을 써서 야 우리가 나서서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주자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면 나도 미래통합당 시겠다 정말 시겠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그 모여서 회의도조차 잘 안 하고 이러니까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정치하기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막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되는가 봐. 자, 그런 얘기만 하고 네, 브루나 존자 얘기를 좀 할게요. 어, 브루나 존자라고요. 그 10대 제자 중에 설법제일 존자가 계십니다. 저는 이 브루나 존자의 어떤 자비심, 또 정진력, 그리고 열정, 원력, 10대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래 이제 부처님 있는 중인도 이쪽이 아니고 남인도 쪽에 좀 변방에 좀 먼 곳에 계신 분이었는데 아버지가 창업을 하시던 분, 장사꾼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 천민 천출이라 그래서 본인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본인은 일찍 집에서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장사를 하셨으니까 나도 좀 장사를 해야겠다 해서 향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무역까지 이렇게 해상무역까지 도전해서 해상무역의 큰 상인이 돼요. 어느 날은 이제 이렇게 스라바티 사람들이 스라바티 상인들이 저희들도 해상무역을 하게 해주세요. 와서 이제 브루나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해상무역을 하게 됐어요. 배를 타고 맨날 며칠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를 타고 있는데 이 사바티 사람들이 서로 모여 하루에 2번 정도는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웅얼웅얼 하고 같이 그러고 나서 또 깔깔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 사람 있을 때 이쪽 한 부류가 너무 잘 지내면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며칠 지내다가 저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 거지? 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당신들을 뭐 그렇게 옹알옹알 하세요? 그랬더니 아 이렇게 주문이 아니고요. 우리 사와티에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외워서 하루에 한 2번씩 계속 같이 외우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브루나가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부처님이 계시다고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아 나도 평상시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부처님한테 공양 올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바로 배에서 내리는 순간 바로 이제 스라바스티까지 가가지고 부처님 전에 친견 드리고 법문을 듣고는 너무 환희로워서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고는 설법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험이 많은 거야. 어린 시절부터 고생했지, 뭐 무역을 했지. 무역을 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고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젊어서는 세상을 다 돌아봐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을 다 만나고 해야 되는가. 세상에 이것저것 도전들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삶의 노하우가 쌓이고 익어지고 해서 능숙해지고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과 거기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설법을 아주 제일 잘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어느 정도 연세가 들자 부처님한테 부탁을 해요. 제 고향인 수로나국으로 가서 고향의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그 부처님이 좀 말리세요. 내 곁에 좀 있지. 같이 수행하자. 거기는 듣기로는 좀 외도가 너무 많은 것 같아. 지금 같으면 이제 만약에
저 이렇게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가면 거기 가서 내가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하고 갑니다. 그냥 바로 가요.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가 봐. 수루나라는 그런 나라는 다른 종교가 득세를 해서 가면 위험하지 않겠니? 가지 말아라. 좀 같이 있자. 그런데 본인의 고향이고 저는 꼭 그곳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자 부처님이.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이 너를 보고 뒤에서 구설을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아, 그래도 우리 고향 사람들은 매우 착한 사람이에요. 뒤에서 이제 겨우 구설이나 그렇게 하고 그러지 직접적으로 내를 배신하거나 욕하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너한테 가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쌍욕을 하고 거세게 뭐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니?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때리지는 않잖아요. 주먹질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주먹질을 하고 때리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흙이나 돌덩어리로 나를 때리진 않잖아요. 돌팔매질, 흙덩어리처럼 이런 거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부처님께서도 그렇지. 그러면 돌하고 흙을 해가지고 너를 때리면 어떻게 하겠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난 너무 우리나라 사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몽둥이로 때리진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너 몽둥이로 때리면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아요. 왜냐하면 나를 칼로 찌르진 않을 거니까요. 그러면 칼로 찌르면 뭘까? 어떻게 할 거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해요. 우리 수행자 중에는 어떤 수행자 중에는 스스로 이 의식이 몸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열반에 이르러서 천상에 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내 목숨을 일부러 먼저 끊어주니 너무 좋아요. 그래도 고맙고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한 분이 부르나존자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했었어요. 그러자 부처님은 이제 네가 마음은 그 정도 마음이라면 가도 좋다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요. 바로 그런 정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든 부모 자식이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거고 또 배우자라고의 관계에서도 더욱더 그래야 되는 거고 도반과 친구 뭐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밉잖아. 뒤에서 이렇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막 잘해주면서 뒤에서 엉뚱한 얘기해야 되는 사람 정말 실망스럽잖아요. 진절머리가 나잖아요. 저는 진절머리 안 나요. 근데 진절머리 나잖아.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때리질 않잖아. 나를 때리진 않잖아. 때리는 게 더 기분 나빠. 사람이 이제 나를 배신하는 게 더 기분 나쁘다 하지만 사실은 맞아봐. 그게 더 기분 나쁘지. 그래 이제 때리거나 아니면 내 돈을 사기쳤죠. 뭐 그래도 괜찮아요. 나를 죽게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내 돈 안 갖고 뭐 이렇게 그, 나를 때리고 그래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이제 이렇게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근본 바탕이 근본 철학이 있죠. 어떤 철학이냐면 모든 중생은 다 부처다. 불성을 다 지니고 있다. 어떤 생명이든 다 부처다. 나를 때리고 욕하는 사람이든 거짓말을 늘 하고 배신을 하는 사람이든 본래 성품은 부처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력으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엉뚱한 짓을 해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냥 늘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바로 푸르나존자의 자비심이고
그런 이제 넓은 마음, 포용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옆에는 늘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게 마련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더 좋아지기 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계하고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저 사람은 흑심을 품고 있지, 저 사람은 지밖에 몰라 하기 해서 나까지 문을 닫아버리면 그러면 영혼이 단절된 거고 서로가 발전이 없어요. 이렇게 사주 용어로 보면 충이라고 있거든요. 충,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또 원진이라고도 있어요. 원진이라는 것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귀문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드라마 보니까 귀문살이 어쩌고 귀신 되는데 이제 귀문이라는 게 정신을 약간 혼란케 하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귀문이든 원진이든 충이든 파든 이게 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서로 다른 업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에너지 흐름이 다른 거예요. 본래 합이 들었다는 것은 에너지 흐름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 서로 삼합 이래가지고 서로 궁합이 맞는 거예요. 김치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아니 배추하고 고춧가루하고 소금하고 이렇게 넣어서 버무리면 김치가 정말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배추 김치에다가 식초를 엄청나게 넣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다른 뭐를 쓴 것을 뭘 넣는다든지 뭐 이러되면 궁합이 안 맞아서 맛이 없잖아. 김치 담는데 후추를 잔뜩 넣어버려봐.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로 궁합이 맞는다는 것, 합이 맞는다는 것은 비슷한 에너지를 가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잘 지내. 그런데 합의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같이 무너져 가면서 있든지, 같이 그냥 있다든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충이나 이제 원진이나 파나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비록 갈등은 있어도 그러니까 여당 야당이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건 좋은 거예요. 여당의 주장, 야당의 주장이 서로 다른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나쁘냐면 서로 다르다고 미워하는 게 나쁜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계속 협상을 해서 또 협상을 하고 또 협상을 또 협상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잖아 이러면서 이제 서로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또 회의하고 하면 그러면 발전이 있는 거야. 부부가 서로 충 있는 사람, 궁합이 안 맞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충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시끄럽죠. 평탄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사랑했잖아. 다른 게 뭐 있냐? 사랑하잖아. 우리 서로 생각이 달라도 방향이 달라도 너는 여당을 지지하고 나는 야당을 지지해도 그래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 아들 딸도 마찬가지죠. 아들 딸들은 주로 이제 진보적이고 부모들은 대체로 보수적이잖아. 우리가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우리가 가족이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정치 성향은 달라도 생각하는 방향은 달라도 그래도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같이 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서로 화합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화합을 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돼요. 미국이 그래서 발전한 거잖아요. 미국은 온갖 잡탕들이 다 모여 있었잖아요. 세계의 모든 이민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민자들이 모여 있으면 서로 충, 원진 뭐 이런 사람들 다 가득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 일본 같은 데는 지금 일본은 그냥 외 놈이잖아. 외 하나의 나라잖아. 자기 혼자들 뭐 이렇게 이민족 좋아하지 않아 일본인들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계속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끼리만 뭉치면 한때는 잘 나가는 듯 보이지만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그 생각이 다르고 또 화도 잘 내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함께 하려고 하면 힘들죠. 상처받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우리 부처님의 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오래 했네.